5.18 기념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그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 인권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부 5.18 민주화 운동과 지구적 공감이라는 주제로 세 분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 국제 학술회의는 재단 20주년 창립을 기념해서 좀 지금까지의 5.18에 대한 연구 성과를 총정리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서 마련됐습니다. 이 세션에서 준비되고 있는 원고들이 금년 말쯤에 단행본으로 출판되는데 분야가 11개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세 분만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연구 주제들은 사실상 연말에 발간되는 단행본 속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이 세 분야만 저희들이 감추어서 오늘 학술회의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1980년대 광주 항쟁의 범위를 벗어나서 21세기적 세계사의 흐름과 관련되는 조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앞서 1세션에서 두 분이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특히 일본인 다가 선생이 이 얘기하신 것은 지금 당장에는 아마 우리 현실 인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자신도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의식이 현실적 우리의 과제로 제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현재 목전에 떨어진 문제의식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보다 더 훨씬 많은 역사를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20세기적 모순 속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되면 21세기 혹은 22세기 역사가 그만큼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션에 그 발표를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스민 혁명과 아랍 민주주의의 미래 부분을 한양대학교의 이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수 선생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오늘도 몹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체험과 시민의식의 성장해서 전남대학 차정기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5.18 문제에 있어서 국내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를 해내고 계셔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와 시민의식의 변화 주제로 한신대에 계시는 배성인 선생님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배성인 선생님은 학술단체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오늘 행사까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오늘 그 기획은 다른 것과는 좀 차별을 두어서 세 분이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토론에서 세 분이 상호간에
질의응답 토론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물론 1세션의 책임은 손호철 교수가 맡아서 다시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는 세 분이 발표만 하시고 그 발표에 대해서 다른 발표자들께서 토론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시 선생님이 다른 부득이한 일정으로 그 종합토론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그 점은 다른 분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은 시간을 좀 아껴 주셔야 되겠는데 1시간 반이기 때문에 30분 시간을 다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제가 한 5분 썼기 때문에 각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좀 중간 휴식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도저히 안 돼서 22분씩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30초쯤 더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22분을 넘게 되면 저 방송실에 이야기해서 마이크를 끄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먼저 이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이 아랍 민주주의와 자신의 혁명이라는 약간은 거리가 먼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걱정입니다만 이 5.18 민주화 논의가 이제는 어떤 지구촌의 문제로 확산되고 거기서 인류의 어떤 공통적인 가치와 나아갈 바를 구한다는 면에서 약간의 도움과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아랍 자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아랍 민주화 시위는 2010년 1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튀니지 남쪽에 있는 조그만 한 부아지라는 마을에서 무하마드 부아지지라는 한 청년의 분신 사건으로 촉발된 일입니다. 무하마드 부아지지는 튀니지 국립대학을 졸업한 당시 엘리트 대학생으로서 8가족을 책임지는 가난한 가장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도 약 35%의 그 실업률에 시달리는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과일 행상 출신이었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무하마드 부아지지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8가족 중에서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장남 아들만은 대학을 시켜야겠다고 국립대학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성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끌던 리어카를 끌고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영업 첫날입니다. 영업 첫날 경찰의 단속에 걸립니다. 무허가니까. 물론 그 노하우를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단속에 걸리고 경찰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을 줄 수도 없었고 주는 방식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서 줄 테니까 조금만 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모욕적인 은사와 함께 그 좌판을 그듯 차면서 10디나르의 벌금을 때립니다. 우리 돈 8,500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면서 애원합니다. 아랍 남자들은 아시다시피 자존과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했을 때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침을 얼굴에 직접 뱉었는지 주변에 뱉었는지 이제 학계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아주 모욕적인 침을 뱉으면서 아랍 사회에서는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경찰이 또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부장적 북의 전통 사회가 강한 습속에서 여자 경찰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으로서는 더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현지 언론에서는 그 당시 이 사건을 spiritual killing, 영적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이미 살아갈 존재를 박탈당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어떤 살인 행위였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던 청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FM대로
시청에 가서 그 여자 경찰을 고발합니다. 뇌물 요구죄와 폭행죄로. 그러나 그 부패한 관료 체제에서 무하마드 부아지제의 요구가 들어질 리 없었고 불황아로 취급돼서 경비에서 시청 밖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집에 돌아와서 걱정하는 가족들 앞에서 정말 참담합니다. 집에 있는 신화통을 들고 다시 시청으로 찾아가서 시청 로비 앞에서 그걸 끼얹고 이제 분신하는 사건입니다. 11시 30분에 지나가던 시민이 휴대폰 카메라에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것이 전 아랍 지역에 확산되면서 거대한 자스민 혁명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자스민이란 것은 튀니시아에 국하고 저도 뭐 튀니시아에서 아랍어를 배우면서 한 1년간 아랍어를 배워서 골목골목을 다녔는데 이 골목을 지나가면은 이 공기가 들어오면 그 공기 속에 자스민 향이 막 스며옵니다. 아주 강하죠. 그게 이제 튀니시아를 감돌고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거기에 빗들어서 이제 자스민 혁명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 청년의 분신이 튀니지를 포함해서 22개 아랍 국가에 마치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됐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 아랍에서 10년 정도는 독재도 아닙니다. 그거는 애교입니다. 뭐 했다면 30년 또 모자라서 대물림하는 것이 아랍 독재의 특징인데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또 여러분 또 언론에 보면 테러리스트들로서 저항감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왜 그 독재 정권에 있어서는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눈 감고 있을까요? 굉장히 의문이죠.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독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 독재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용인될 수 없지만, 적어도 아랍 국가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복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돈 내지 않고 병원과 의약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아랍 국가가 교육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까지 돈 한 푼 안 내고 다 대학을 다니고 또 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방학 때 되면 집에 다녀오라고 차비도 주고 용돈도 줍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복지와 교육복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생필품을 국가가 가격을 통제해 줍니다. 자스민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20년 동안 빵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게트빵 큰 거 한 개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 합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뭐 한 세 식구 요기는 합니다. 뭐 배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적극적인 저항 의지가 다른 사회하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아랍에서 가난해서 굶어 죽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죠.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권위주의 장기 독재와 어떤 이제 삶의 방식이나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걸 뭐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2000년대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제 지금 28세 미만의 청년층이 아랍 평균 다 60%를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젊어졌죠. 근데 그 실업률이 나라마다 한 30%, 35%의 청년 실업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특히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위키리키스 폭로가 그 이점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왜 그다음에 이제 30년, 40년의 군의주의 독재가 유지됐던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정치 문화는 적어도 튀니지나 알제리나 예멘이나 리비아 같은 사람들이 1세대 혁명가입니다. 그 외세로부터 자기 독립을 쟁취한, 그러니까 독립의 영웅들이고 그 영웅의 후예가 이어받고 이집트의 나세르나 그다음에 1960년 가다피도 왕정을 무너뜨리고 69년에 혁명하지 않았습니까? 혁명 1세대로서 독립전쟁의 영웅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레거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못하지만 장기 부패가 있지만 그것을 뒤엎을 만한 이제 그런 적극적인 민중 저항은 상당히 약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신뢰가 위키리키스 폭로에 의해서 제2세가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하룻밤에 흥청망청 쓰면서 외국에 돈을 빼돌리고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독립전쟁의 영웅으로서 1세대 건국자로서 혁명의 아버지로서 가져왔던 마지막 신뢰의 것마저 무참하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국 SNS가 확산되면서
이제 글로벌과 동시적으로 호흡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이런 고통 속에서 당해야 하나 하는 이제 젊은 층의 이제 아래로부터 이제 거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무하마드 부아지지 사건은 이런 증서를 주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무하마드 부아지지였더라도 나도 분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처절한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남은 나라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당한 바로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배경을 우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아랍 중동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데 지금 이 얘기 투니시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알제리도 위태위태하고요.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예멘을 무너뜨리고 오만을 거쳐서 지금 바레인에서 계속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래서 이 혁명은 이제 오늘까지 3년 8개월을 지속되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은 바로 이웃의 이집트 무바락 정권을 퇴진시키고 또 예멘의 살레 정권을 붕괴시키고 나토의 군사 개입으로 리비아의 가다피가 피살되고 정권이 바뀌었고 또 오만과 바레인에서도 지금 계속 반정비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정 불안에 의한 기역이 일어나고 시리아가 지금 내전 상태에 빠져 있고 그 결과 이란도 아주 강경파를 몰아내고 가장 온건한 기역파인 로하니가 집권하는 이런 변화들이 이제 표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시 지도를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빨간 화살표가 주로 아랍 민주화 시위의 방향입니다. 근데 북쪽에 까만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중동은 북쪽에 까만 화살표가 요게 반미 북방 벨트입니다. 이거 흔히 시아파 벨트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못된 나라들이 소위 여기 딱 일직선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쓰면 북방 반미 벨트, 시아파 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빨간 벨트가 소위 말하는 친미 순위 벨트입니다. 남방 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랍 민주화 시위는 예외 없이 친미 벨트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석유 이익이라고 하는 이란 확산 금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보 보호라고 하는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의 괴멸이라고 하는 이 4대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 분위주의 독재 정권의 군사 원조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파행적인 정권을 보호해줬던 이런 왜곡된 정치 형상도 사실 아랍 민주화 시위가 친미 벨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그럼 시리아는 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질적 전개를 국가별로 조금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스민 혁명 이후에 튀니지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안-나드와라고 하는 이슬람 정치 세력이 집권했습니다. 집권한 이후에 지금 경제난이 고통을 받고 전국이 혼란하고 민주주의가 안착되기는 굉장히 불투명한 현상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민주적인 헌법이 제정되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민선 정부인 무슬림 형제당의 무르시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민생 문제 해결에 실패해서 다시 RCC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가 역부대타를 해서 민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지금 집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민선 정권의 무슬림 형제당을 아예 해체해버리고 지금 683명의 민주 인사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그 중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종신형으로 감형된 상태고 지금 37명은 형 확정이 끝나서 언제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1년 전만 해도 국민이 뽑았던 정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반국가 사범으로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 그 변화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직도 이것을 쿠데타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 의하면. 왜?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에 대해서는 미국이 협력할 수 없다는 국내법의 방식에 따라서 협력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쿠데타를 통해서 군부 재집권을 했는데 한 석 달 전에 아주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국민의 군부 지지도가 약 75%까지 나옵니다. 이집트 내에서 나오는 지지도는 80%를 넘는데 그놈 약간 과장됐다 하더라도 7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는 문제들이다. 예멘에서도 살레 정권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정권이 몰아섰습니다만은 예멘 살레가 무너진 이후보다도 더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형국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알카에다의 새로운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멘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이 예멘 사람입니다. 사우디 국적을 가졌지만 그리고 예멘 북쪽과 사우디 남부가 원래 알카에다의 온상인데 이 이제 살레라고 하는 군부 독재가 무너지면서 어떤 치안 통제가 약화되면서 결국 예멘 쪽이 오히려 사우디에서부터 쫓겨난 알카에다의 새로운 거점화 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리비아와 우리가 시리아의 사례를 조금은 다르게 분석해야 됩니다. 아랍 항쟁의 기본적인 민주화 독재의 구도입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식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리비아와 시리아는 민주화 독재의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이제 서구 언론과 국내 언론들이 이제 독자들을 속인 거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태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본질적으로. 리비아는 석유 이권을 둘러싼 철저한 부족 간의 쟁탈전이었습니다. 가다피는 나쁜 정권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다피는 그래도 제3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가다피를 3번이나 만났습니다만 내 젊을 때도 가다피 그린북 이론에 심취한 적도 있을 정도로 아랍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40년 통치하면 부패하지 않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토가 개입을 해서 가다피를 몰아내고 내셔널 트랜짓 가버먼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 국민 과도 정부가 들었습니다만은, 과도 정부의 인사들이란, 대표가 압둘 잘릴, 가다피에 빌붙어서 40년 동안 권력 하수인하던 법무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총리 역할은 지프리도 국가개발경제위원회 5개년 의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가다피를 몰아내고자 하는 어떤 반가다피 세력들의 핵심들이 바로 그 직전까지 권력에 빌붙어서 자리 보증을 하던 사람들이 배를 갈아타고 지금 이제 어떤 민주인사로 돌변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리비아 일반 국민들이 갖는 배신감과 이제 분노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넬슨 만델라나 DJ 킴이나 아웅산 수키 같은 평생을 바쳐서 민주화 투쟁을 해서 독재자를 몰아내고 어떤 대안적 정치 인사가 아니었단, 그보다도 더 나쁜 어떤 변절자, 이런 것들이 결국 리비아는 애초부터 철저한 부족 어떤 혼란과 갈등과 이런 이합 집산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리비아는 이제 처음부터 민주화 독재의 구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민중항쟁도 처음부터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장투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반군들이 처음으로 국기를 버리고 새로운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반국가행위죠. 그랬을 때 어떤 정치 지도자가, 물론 그 사람이 독재자라 하더라도,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장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국기를 흔들었을 때 그걸 탄압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자국민을 향한 잔혹한 학살로 서구언론에서 비춰지고 그걸 빌미로 나토가 개입해서 이제 가다피가 제거됐다. 그래서 따라서 리비아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시리아는 처음부터는 이것도 민주화 독재의 구도가 아니고 시리아는 악과 더 나쁜 악과 덜 나쁜 악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아사드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반군을 형성하고 그 반군은 그 중추가 알카에다고 무슬림 형제단이고 살라피스인데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온 것이 최근에 이라크에서 잔혹한 참수를 벌이고 있는 ISIL이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시리아 반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리아는 악과 악의 대결이지 어떤 형성이든지 이거는 독재와 민주의 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민주와 독재의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란은 상당히 이제 예외적입니다. 이란은 최고 종교 지도자가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 분립 체제인데 그러나 이란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공동체 활성화가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 이란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단일 통합 이념이 존재하는 그것은 반미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반미라는 기차 앞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을 오늘까지 버티게 했던 하나의 힘이다. 그래서 이제 이란과 미국이 최근 핵 협상 타결로 급속히 화해 무드로 돌아가면서 이란이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 사람 민주화 시위의 의미는 보면 이제 7세기 이슬람 민주주의 실험 이후 1400년 만에 처음으로 아랍 민주화를 실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과정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잠재된 아랍 민족주의의 느슨한 연대가 확인됐고, 아랍 시민사회 형성의 성숙의 계기가 되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항쟁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혁명 성공이 주민들에게 주었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렇지만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이슬람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모델을 이제 급속하게 창출해 나가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떤 모델이겠는가? 현재로서는 아랍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떤 인권이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아직은 요원합니다. 민생입니다. 의식주 공급 체계를 확보해주고 내일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치안을 확보해준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무르시 민선 정부가 실패했던 것도 민생에 실패했던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랍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생의 문제가 급선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민주와 인권과 자유의 가치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떤 민주주의인가? 최근엔 터키 모델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서구 모델은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터키 모델이란 것은 이슬람의 전통적 가치와 종교적 이념을 유지하면서도 서구와 협력 공존하면서 서구의 앞선 제도와 가버넌스를 받아들이면서 독창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 이겁니다. 터키는 이슬람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만은 EU에 가입하고 사형제 폐지했습니다. 간통제 폐지했습니다. 남녀 균분 상속법 통과했습니다. 여성 민선 총리를 낼 정도로 어떤 지방자치와 정권 교체의 전통이 있는 이런 모델이 현재 기본 모델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란 파워를 견제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무조건 보장하고 또 종파 간 부족한 대결 구도를 일부러 심화시키고 또 석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우디와 산유국 왕정을 이제 보존해왔던 이런 정책에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어떤 보편적 가치가 충돌할 때 이 투 트랙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이제 어떤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기보다는 어떤 내셔널 인터레스트 쪽을 항상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중동 정책의 커다란 실패였고 하나의 이제 기결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국 어떤 첫 번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어떤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가치에도 미국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아랍 민주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마무리 답변으로 간단한 발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들으신 바대로 지금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주 간결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4시에 자리를 뜨셔야 돼서, 좀, 예정을 바꿔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뜨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청중석에서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으면 받고 짤막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 선생님의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진행을 하고요. 너무 많으신데 이 점은 저기 외국인 두 분만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아랍과 관련이 있을지 몰라서 대신 질문은 짧게 자기 의견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근데 이걸 한국말로 하실 건가요? 영어로 하실 건가요? English. 그러면 이 선생님이 알아서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So first I would like to know about that you explain about Arabian situation but when you just explain about Syrian situation, Syrian and Lebanon situation is a much different, Libya, sorry, and how you explain about the Bahrain, because Bahrain have no livelihood issue. Bahrain is a rich country about the oil and everything, but there is a democratization movement is going on related to the Arab Spring, we know that. And how you are looking to why the US is not taking any reaction, protecting the Bahrain. And same time, you also said about that in Libya, just have a tribal uprising. But I feel there was no tribal uprising. It was just like a international politics by the interest. And so the NATO also provided assistance to hold the resources of the Libya. Oh, sorry. There is many questions, sorry for that one. I'm going to the last one. You said that the Nelson Mandela and the other leaders were also very active to change the dictatorship in a very positive way. But in Libya, the situation not like this way. But I feel because of the violence, there was a militias, so the revolution become hijacked by them. So this is my, thank you. Maybe a little bit problem of translation. I absolutely fully agree with the idea on the Libyan cases. 잠깐만요. 마저 질문을. 네, 죄송합니다. 예. My name is Andre. I'm from Indonesia. I know your presentation is about Arab, but I will ask a quite different question for you. You talk about the spring in Arab, and right now, nowadays, you know that what happened in Southeast Asia and in Northeast Asia is right-wing taking power. In Japan, Shinzo Abe from Conservative Party. In your country, in Korea, in Indonesia, also it's happened. One of the human rights abuser running for elections in Thailand, the general who led the coup d'etat also taking power. So how you will see in the future the prospect for uprising, for people uprising against these right wings or against those people who right now on power and how you will see the prospect for the future in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about the young people uprising. Thank you. 예. 그걸 두 분 네. 질문을 바꿔서 좀. 영어로 하나요? 우리말로 하나요? 예. 한국말로 해주시죠. 우리말로. 네. 먼저 질문 내용을 네. 청중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리비아의 케이스는 이 부족주의와 상당히 종파 간의 분쟁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부족하다. 제가 말을 빨리 해서 통역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질문자의 하는 생각이 바로 제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독재와 민주의 구도가 아니고
석유 이권과 권력 분점을 둘러싼 철저한 종파 간의 다툼, 부족 간의 이권이 리비아 사태의 핵심이다. 그리고 서구가 자기 석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가 개입함으로써 가다피 이전보다 더 나쁜 내전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 오늘 리비아의 상황이다. 아마 그 질문자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레인의 문제는 질문자의 생각과 저는 다릅니다. 바레인은 질문자가 왕정 국가로서 국민이 잘 살고 상당히 민주화가 진전되어 있는데 바레인의 시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레인은 약 60%가 시아파고 소수파인 순니가 왕정으로 통치하고 있고 시아파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아파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바레인이 무너지면 사우디가 무너지고 그 미국의 중동 이익 전체가 근원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미 육함대가 바레인 앞바다에서 바레인과 사우디를 지키고 있고 사실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분 바레인 시위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현재 언론에서는 지금도 매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소수파인 왕정에 의해서 권력이 찬탈당하고 자기의 온전한 종파적 이익을 보호받지 못했을 때 아랍 민주화 시위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수파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골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질문자가 바레인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두 번째 질문은 아랍 민주화 시위가 아랍의 경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에 고통받는 이런 권위주의 국가에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질문인데 물론 앞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해서 같은 얼굴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57국가가 있고 57개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랍의 가부장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종족적 특성이 이슬람의 특성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이거는 아랍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에서 봐야지 그것을 이슬람이라는 느슨한 연대 속에 똑같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 이슬람 국가로 똑같이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화적 스펙트럼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슬람주의적인 측면보다는 지역과 아랍 부족주의적인 요소가 아랍 스프링에서는 훨씬 강한 요소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종합 토론 때. 그러니까 지금 됐어요. 예. 이따 종합 토론 때, 대신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아랍을 통해서 한국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민중항쟁이라는 측면에서 아랍이나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다 같은데 그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민중항쟁의 양상이 다르고 국가 공권력의 대응이 다릅니다. 그런 차이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심포지움에 임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 그만 좀 보내드릴게요. 제가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 내용들을 원고로 작성해서 연말에 책이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구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두 분한테 2분을 제가 좀 다시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20분씩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최정희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항쟁 열흘간의 항쟁 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라는 글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글이 이제 완성된 글이 아직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프로스팅 형태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제 혼자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실은 5.18 연구소에 있는 김희송 박사와 저와 공동 작업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항쟁 기간 동안에 전혀 다른 의미로 불렸던 광주 시민이라는 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쟁에 동참하라고 하는 시민군의 요구와 또 한편으로는 항쟁 진압작전에 협조하라는 개헌군의 요구, 광주 시민이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광주 시민이라는 개념이 사실 근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유럽 같은 데 보면 시민혁명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다는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앞에 서론 부분에 써져 있습니다만은 5.18이 광주 시민의식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게 아마 큰 관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5.18 이후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81년 국회의원 선거, 85년 국회의원 선거 보면 광주 지역에서 민정당을 지지하는 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다지 낮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점,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거냐. 물론 이게 이제 시민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장 큰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데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은 우리가 의미틀이라고 번역하는 프레임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담론이나 이런 것이 어떤 의미 속에서 할 거예요. 가령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도 보면 가령 지금 세월호 앞에서 농성 중인데, 그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항쟁기간에 나온 여러 가지 담론들을 어떤 의미틀 분석을 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용한 자료는 대체로 4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항쟁 기간에 나왔던 유인물을 분석을 했습니다. 유인물이 어떤 대변하냐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되면서 5.18이 구입했던 개인의 일기를 조금 이렇게 참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투쟁 현장에서 나왔던 투쟁 구호들, 어떤 구호가 외쳐졌는지 이걸 또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 구호는 다행히 대부분 구술 자료로만 돼 있었는데, 국방부 진상조사위의 자료를 보니까 국방부에서 당시 일지 같은 데 수집해놨던 그런 투쟁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게 이제 당시 신군부가 했던 선무공작 내용, 이걸 또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분석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의미틀 분석을 직접 해보면 되게 시기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선 5월 18일부터 21일 사이, 이때 이제 저항이 막 일어날 때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고 한다면, 제 113쪽을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거기에 인용된 전남대 총학생의 명예 유인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선대 총학생의 명예 유인물과 이 2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신잔당이라는 표현과 전두환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이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동참하려고 할 때 민주시민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참을 강요하는 표현이 민주시민들이여 일어서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19일의 표현이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가혹한 진압작전에 맞서서 시민들이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 시기에 이미 각종 유인물이나 투쟁 구호나 이런 속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계속 20일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 특히 20일 날 나온 어떤 선언문을 보면, 선언문에는 이제 어떤 단순히 진단이 아니라 처방을 위한 어떤 의미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
가령 최규하 정부는 물러나라랄지, 전두환을 처단하라랄지, 민주인사를 석방하라랄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항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18, 19, 20일이 되는 과정에 그 항쟁이 광주 시내를 장악하면서, 광주 시내에서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21일이 되면 아주 전혀 다른 국면이 지죠. 잘 아시다시피 이날 계엄군의 발포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군이 발포한 데 맞서서 시민군이 무장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21일 날 나온 이야기에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호명이 더 아주 적극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 사상사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시민 개념과 유사한 개념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 115쪽에 나와 있는 제일 윗부분에 나와 있는 인용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거기 내용에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어떤 시민의 의미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이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민주를 외치는 시민으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율적 주체인 시민이라는 규정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 당시 시민들은 몇 가지를 주의를 하죠. 항쟁 과정에. 실제 국가에 맞서지는 않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계엄군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전두환의 사병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공산당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또 한편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5.18 항쟁 이전에, 5.18 항쟁 이전에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어떤 항쟁의, 사회운동의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유인물에서 시민이라는 용어가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찾아본 것에 의하면, 총 60종의 유인물에서 시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딱 한 차례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18 항쟁 발발 기간에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시민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겠죠. 하나는 피해가 광주시나 전남으로 이렇게 딱 집중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걸 혹시 강조하는 그래서 지역적 공간으로서의 도시, 그 도시의 구성원인 주민, 이런 의미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을 하나 사용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시민이라고 하면 이제 시민의식이 싹이 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저항 주체로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다음부터 계속 또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조금, 겹쳐 있고, 저항 주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온 유인물이나 투쟁 구호들을 분석해 봤을 경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최초의 어떤 시민의식이, 이제 싹 트는 시기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의 시기를 놓고 보면, 22일은 이제, 계엄군이 물러나고, 광주시가 시민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통치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어떤 하나의 시기죠. 이 시기에 나온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광주 시민이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어찌 보면 무슨 일을 한 건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엄군을 몰아냈는데, 같이 총칼 들고 만주셔서 몰아냈는데, 지금 우리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엄군의 그런 폭력 때문에 했다는 것은 우리 80만 시민이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광주가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온 유인물의 상당수는 광주 시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자꾸 이제 언론 보도가 막혀서 외부 지역에서 몰랐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제 이 시기에 보면 신군부의 대응 역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광주에서 시민과 자기들 시한테 광주 내에 있는 시민과 총을 든 사람들을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하나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광주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전략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계속해서 나타난 거고, 이게 이제 군부의 어떤
굉장히 의도적인 왜곡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한 가지, 그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제 김대중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보면 그 우리가 항쟁이 끝난 다음에 보안사령부에서 나오는 광주사태 소요 분석이라고 하는, 소요사태 분석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 항쟁의 원인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김대중 구속에 따른 지역감정과 군후 초동 진압의 미진으로 학생 소요와 시민 호응 유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유를 김대중 구속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18일부터 21일까지의 어떤 의미틀을 봤을 때 유인물이나 이런 데서 김대중이라는 주장이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유인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이게 수집했던 투쟁 구호들, 그게 이제 120쪽부터 123쪽, 122쪽까지 쭉 저기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표에만 봐도 김대중과 연관된 투쟁 구호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항쟁 기간에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계엄 해제, 어떤 전두환 물러가라, 또 이제 어떤 그 가혹해진 폭력에 맞서는 어떤 그런 구호들, 이런 것들이었지, 김대중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한다는 표현은 몇 번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항쟁의 발발의 큰 원인이 아니다는 것을 아마 군 기록에서도 등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자꾸 이런 항쟁을 자꾸 이제 김대중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항쟁의 책임 문제를 좀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이런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폭력 때문이나 혹은 자신들의 어떤 직권력 때문인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의 군의 선무방송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있는데, 군 자신이 시민들을 셋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25쪽을 보시면 그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연도 군중에게라는 표현이고, 또한 두 번째는 대무대 주위의 군중에게, 세 번째는 대무대 합세한 군중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시민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 군중은 이제 자기 선무방송 중에도 자꾸 애국 시민으로 호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애국 시민이다 하고, 이제 시민 어떤 진압에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끝나는 것이죠. 대무대 주위의 군중에게는 이렇게 그 그 현장을 바로 떠나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보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대무대 합류한 군중에는 바로 경고부터 하죠. 뭐 해산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선무맛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식, 이것은 126쪽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26일 날 나왔던 민주시민회보 제9호에 이제 잘 나타납니다. 이 구호에 이제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계엄당국을 규탄하고, 그래서 모든 시민과 학생들은 어떤 평화적이고 질서적인 투쟁을 전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계엄당국이 계속 어떤 순수한 데모 행렬에 무차별한 사격을 가했고, 이게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태를 진단한 건데, 이 진단이 군과 엄청나게 이제 괴리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항쟁 기간 중에 계속 나타난 구호들이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5.18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 이런 질문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바로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잘 드러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5.18을 경험했다는 그 경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그때 광주 사람들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시민의 어떤 생각, 이것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시민의식이라는 것에 갖고 5.18이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줬냐, 왜 그 뒤에 가령, 81년 선거나 85년 선거에 민정당이 그렇게 많은 표를 얻었냐, 이런 질문은 오히려 선거라는 기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표를 찍었을 때 그 표가 어떤 표였는지는 그러니까 표라는 것은,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몇 개의 항목, 너댓 개의 항목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어떤 선택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것을 너댓 개에 맞추라는 것이고, 너댓 개에 맞추는 속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다른 행동도 얼마나 가능한 것 같고, 그러나 그 경험이 결국 86년에 6월 항쟁으로도 나타나고,
그 뒤에 어떤 변화로 계속 나타나는 이런 경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일간의 항쟁의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소수 몇 명에게는 그 11일간의 의식 변화로 나타났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뒤에, 꼭 우리가 트라우마가 10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듯이 의식의 변화도 한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계속 나타나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좀 아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최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5월 18일 날 공수부대의 만행을 처음 찾아봤을 때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항쟁을 거치면서 본인이 항쟁의 주역이 됐을 때의 그분들의 생각, 그리고 열흘쯤 항쟁을 진행했을 때 참여했던 분들의 의식, 무장 진압에 의해서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이후에 그분들의 생각, 그 이후에 30몇 년 지난 지금의 생각, 이것들이 어떤 동일선상에서 나름대로 증폭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열흘 동안에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보자는 게 오늘 발표의 주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배성인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배성인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제목만 거창하고요, 그렇게 분석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은 본래의 그 기획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담다 보니까 연결 고리도 좀 적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5.18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여지가 없어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은 지난 34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5.18에 대한 어떤 그런 왜곡과 그런 폄하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이더라.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그런데 어떤 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광주가 5.18이 이제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지대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평가를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지역들,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랍, 아니면은 동유럽, 이런 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건 아마 별도의 아마 이제, 그 원고를 통해서 다른 분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고, 저는 거기에도 약간의 그런 멘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5.18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크지만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과정들이 유사한 면도 있고 약간 차이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말씀하시기에 문화적인 차이를 갖다 강조하셨지만은, 그거는 어떤 그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국가마다 사실 조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묶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 하나로 과연 묶을 수가 있을 것인지 비롯해서, 아까 아랍도 하나로 묶기가 좀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동유럽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제. 그래서 일반화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민주화를 이제 민주화가 진행된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왜 2014년도 아니면 2021세기 이후에 나타난 양상들이 예전에 기대했던, 예상했던 양상과 다를까, 이제 어떤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최정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5.18 때 김대중과 의도적으로 연계성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드러냈더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거 메커니즘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선거라는 거는 최선과 최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선거를 연구해보니까. 차선 아니면 차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데, 우리도 이제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앞에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이제 해 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5.18과는 관계가 많지는 않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5.18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들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화 실험하고 좀 이렇게 유사한 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지나와서는 정치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 그다음에 남부 민주화하고 계속 비교를 했었죠. 옛날 얘기니까 제가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요런 라틴 아메리카가 달라졌죠. 특히 이제 차베스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달라졌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봉기 내지 혁명과는 거리가 멀 것처럼 보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더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근데 역시 이제 정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대중들로부터의 동의입니다. 지지가 되겠죠. 대중들이 뭘 원할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미에서 구축하고 있는 21세기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게, 과연 이 볼리바리 혁명이라는 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다만, 그들이 대상으로 했던 거는 중간 계급이었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기류에 놓여있더라. 특히 이제 차베스의 사망 이후에는 과연 이들이 내걸었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엘살바도르하고 코스타리카에서 중도좌파가 집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미 실험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고 있더라, 이제. 아마 이것도 이제 유권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많은 성과를 안 보이더라도 그 방향으로는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에서의 민주운동이라든가 이 민주화 실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회주의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이제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행이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다시 이제 과정을 겪게 되면 또 역이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계속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구사회주의 국가들이겠죠. 현시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다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마 그들의 향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미래인데, 사실은 러시아로의 어떤 재종속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그 나라의 민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거의 없거나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마 러시아로부터의 탈러시아 내지는 탈미 정도가 되면은 그 지역의 민중들의 저항은 아마 또 다른 양상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더라. 이거는 좀 이따 아마 우리 러시아 동유럽 전공자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40쪽부터 동아시아 얘기를 잠깐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앙산 수치도 얘기를 했고, 태국의 인권운동가도 그랬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의 활동가도 이제 또 동일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5.18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공통적인 거는 5.18이 동아시아 민주화 운동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97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경제위기가 왔는데 문제는 이 경제위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가려져 왔던 이 정치 사회적인 취약성 이런 게 드러났고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민주화의 추동력이 됐더라 이제. 그래서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등등 해가지고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 과정을 갖다가 이제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그 플로어에서 계셨던 외국분이 아까 이제 동아시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이제 또 그 이후의 과정을 보게 되니까 이게 양상이 좀 이렇게 다양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탁신이 이후에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서 탁신이 실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동생이 또 총리가 됐는데 역시 이제 실각을 했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군부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하고 올해 과정에서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쿠데타, 임시헌법 승인, 그 다음에 군부 중심의 가도의 구성, 또 군 출신의 가도 총리 지명으로까지 이어져서, 이 태국의 민주화라는 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면들이 굉장히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국왕이 있기 때문에 국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은 실제적 역할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도 이제 그런 면들이 있었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뭐 지난 10여 년 동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로이가 들어왔는데 아로이가 또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때문에 사실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이제 야당에 의해서 당했었고 그러다 이제 정권이 이제 그나마 이제 2010년도에 와가지고 코라손 아키노의 그런 이제 사망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뭐 필리핀도 보면 항상적으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이제 뭐 비리, 부정, 뭐 금권 선거 뭐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문화는 여전히 이제 뭐 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키노의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전의 정권하고 차별화된 정권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평화적인 어떤 선거가 치러졌더라. 이게 비교하게 되면 한국은 평화적인 면이 있었지만 항상 이 부정선거에 휘말렸던 게 대부분이었었죠. 또 그것도 기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사실은요. 지금도 그런 의혹도 많이 있고 실제 뭐 증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이제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만은 이제 88년도 이등이가 집권하면서 사실은 이제 최초로 중국 국민당 출신이 아닌 야당 출신이 총통이 돼서 나름대로 절정을 맞이했는데 역시 또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천수해병이 들어와가지고 높은 지지를 보이다가 역시 친인척 비리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다시 마잉주로 이제 권력을 넘겨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슷한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비슷한 유형들로 전개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인도네시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도 사실 그런 양상들이 쭉 있다가 그나마 이제 올해 7월 9일 날 이제 여기도 이제 처음으로 민주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코 이도도라고 해가지고 조코이가 당선되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가능성도 던져주고 있지만은 또 한 번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워낙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어느 선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얘 임기 내에 끝낼지도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사실은. 뭐 이런 아마 양상들로 지금까지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많은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도 시달리고 있고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피플 파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항상 그들 국가에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권력이 독점되고 사유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정치는 공공 영역이고 권력도 공적인 어떤 용도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후발 산업화 국가들 내지는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은 권력의 사유화죠. 독점은 돼 있고 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증폭이 되면은 이제 이 대중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봉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들이 예상의 경로를 갖다가 밟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향후 이제 평가도 그렇고 전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낙관적으로 갈 수 있는지 비관적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식민지를 경험했고 냉전 반공주의에다가 그다음에 자유와 민주화 이유까지 같이 되는데 보니까 다시 역이행하는 여기도 역이행의 경로를 밟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 절차적 민주주의 갔다가 다시 이제 권위주의 정권으로 이렇게 퇴행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체제를 갖다가 혼합 체제라고 합니다. 역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인데 이제 민주주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고맙게도 우리 안병 선생님께서 제지를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왜 지금까지 34년 동안 끊임없이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이 5.18이 이렇게 타자됐을까? 처음부터 계속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노태우가 95년도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졸업생 모임에서 얘기했고 지금 인터넷에서 자료도 나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는 수천만 명이 희생당했는데 뭐 이거 강제 사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뭐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가 똑같은 겁니다. 뭐 교통사고 매일 일어나는데 뭐 이런 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제 머릿속에는 아마 그런 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아까 뭐 최정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역시 이제 우리가 친일 청산도 못했고 유신체제에 대한 청산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경제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그 체제를 갖다가 종식시킨다든가 잔재를 갖다가 일소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해방 이후에 비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과 결과가 오는 것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처음부터 우리가 흔히 근대국가 성립이라는 자체가 세상적 한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평가는 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항상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했다는 거죠. 5.18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가 이데아 민주주의가 진전됐더라. 앞으로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현상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더라 이제. 그래서 간단히 1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혹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뭘까 이제. 아마 이제 이들에게는 제가 146쪽에다 그 내용을 써놨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나라를 갖다 만드는 게 꿈이 아니니까 좀 판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의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마 이제 박정희식의 개발 독재 체제에 도달하는 꿈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환상의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짜 실행하려고 하더라 이제. 그런 식의 동일한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영국의 대처처럼 계속 국민과 우리를 갖다가 호명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은 국민으로 만들고 싶고 그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더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끊임없이 폭도나 북한 개입설을 갖다가 사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당화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끊임없이 사실 이제 강조해야 되고 대중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이제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2014년도에도 여전히 5.18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잘 가르쳐야 되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하나만 하는 건 안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만이 바로 5.18이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성인 선생님 발표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중남미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동유럽으로, 아랍으로, 동남아시아로 다시 한국으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례들을 정리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광주 5월 정신, 5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상당 부분,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그 5.18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하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늘 우리한테 절실한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10분쯤 쉬었다가요, 40분부터 제기됐던 문제,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했던 것, 그 토론을 통해서 더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정신 없어가지고.